의사 없어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빨리 119에 전화해 주세요. 사랑해요, 영숙 씨. 저도 사랑해요, 현우 씨. 결혼식 후 단 30분 만에 신혼부부가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 홍대의 작은 라이브 카페 소리의 기억은 오늘 어느 때보다 북적였어요. 문 앞에는 오영숙, 김현우 특별 공연 겸 결혼식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65세 영숙과 68세 현우. 1970년대 금지곡 시대를 살아온 두 음악인의 이름은 중년 관객들의 가슴을 뛰게 했죠. 영숙은 분장실 거울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만큼은 예쁘고 싶은데. 무대 의상으로 고른 하얀 원피스가 그녀의 까만 피부와 대비되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검은 피부 때문에 방송에 나가지 못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모두 핑계였겠죠. 그녀의 노래가 체제에 불편했을 뿐이니까요. 문이 살짝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그의 창백한 안색과 숨길 수 없는 피로가 보였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현우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현우는 그녀의 뒤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느껴졌어요. 후회는 없어요. 우리가 약속한 대로만 하면 돼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오늘은 울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웃어야 할 날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1970년대 통기타 음악을 사랑했던 중년들과 요즘 복고 열풍에 이끌려온 젊은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대에 차 있었죠. 금지곡 시대에 전설적인 음악가 두 사람이 40년 만에 공개적으로 함께 선다는 소식은 음악계의 작은 이변이었으니까요. 무대 위에는 두 개의 의자와 마이크, 그리고 낡은 통기타와 하모니카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의미가 깊었어요. 사회자로 나선 젊은 음악 평론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순간의 증인이 될 거예요. 1970년대 유신시대, 그들의 노래는 침묵을 강요당했지만 오늘 그 침묵이 마침내 깨어집니다. 박수 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어요. 현우와 영숙이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영숙은 무대에 오르자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관객석 어딘가에 익숙한 얼굴이 보일까봐 두려웠어요. 그 사람이 박정훈이 있을까봐. 하지만 조명 때문에 관객들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고 그것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공개적으로 함께 무대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네요. 객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평생 사랑해온 분과 결혼하는 날이니까요.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웃음보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건 1974년 밤의 노래 다방에서였습니다. 당시 영숙 씨는 새벽의 목소리라는 노래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했죠. 하지만 그 노래는 곧 금지곡이 되었고 현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영숙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간단한 결혼 서약이 이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영숙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현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아니,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어쩌면 두 감정이 함께였을 겁니다. 저도 현우 씨를 제 남편으로 맞이하여 이 세상에서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들의 손이 서로를 꽉 잡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작별 인사 같았어요. 사회자가 두 사람의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어요. 영숙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흐느꼈습니다. 하객들은 감동의 눈물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슬픔과 결단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특별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우가 통기타를 들고 첫 음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40년 전보다 더 깊고 성숙해져 있었어요. 침묵 속에 묻혀버린 우리의 오래된 노래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죠. 어둠 속에 갇혀버린 우리의 젊고 빛나던 날들 말 대신 손을 잡고 그 노래를 기억했죠. 숨죽인 시간 속에서도 음표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제야 우린 다시 입을 엽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 다시 부르네. 묻어둔 청춘의 흔적 위에 서툰 목소리를 얹습니다. 이 노래는 그저 음악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투지, 우리의 눈물이었기에 그땐 말 한마디 숨조차 쉽게 못 쉬던 시절 지금에서야 알겠어요. 그 침묵도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 우리 다시 부르네. 이제야 말할 수 있네. 이 노래는 우리의 청춘이었기에 침묵
침묵 속에 묻혀버린 우리의 노래 어둠 속에 갇혀버린 우리의 젊음.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 다시 부르네. 관객들은 숨죽여 노래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흐느끼고 있었어요. 1970년대를 살아온 이들에게 이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들의 청춘이자 아픔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곡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현우와 영숙은 무대 뒤로 물러났습니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어요. 준비됐나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숙은 멍하니 약병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후회는 없어요. 현우는 2개의 알약을 꺼내 하나를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동시에 약을 삼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영숙 씨. 저도 사랑해요, 현우 씨. 그들은 다시 무대로 나갔습니다. 관객들은 환호로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어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침묵의 선율이라는 제목의 미발표곡입니다. 현우가 마지막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점점 강렬하게 바뀌는 선율. 영숙의 목소리는 마치 영혼을 담은 것처럼 깊고 울림이 컸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현우가 먼저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기타 줄 위에서 멈췄습니다. 영숙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나란히 쓰러졌습니다. 관객석에서 비명과 혼란이 터져나왔어요. 의사 없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119에 전화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숨을 거두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음악평론가 출신 정상훈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카페는 통제선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는 무대 위에 나란히 누워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영원한 잠에 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정상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오영숙과 김현우. 그들의 이름은 70년대 금지곡 시대를 살아온 이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했어요. 새벽의 목소리로 유명했던 젊은 여가수와 저항적 포크송의 상징이었던 음악가. 그들이 왜 함께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정상훈은 두 사람의 소지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발견된 작은 봉투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겠죠. 정상훈의 손에 든 편지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는 40년 동안 묻혀있던 슬픈 사랑과 침묵당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카페 밖으로 나온 정상훈은 쌀쌀한 가을바람에 몸을 떨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침묵해버린 두 음악가의 영혼을 위로하듯이. 서울 1972년 봄, 명동의 별빛 다방은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한 실내, 구석자리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영숙은 조심스레 통기타 줄을 튕겼습니다. 23. 그녀의 손은 가늘고 섬세했지만 단단했어요. 농사일로 굳은 손이었죠. 오늘도 노래해 줄 거지, 영숙아? 다방 주인 최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영숙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매일 저녁 2시간씩 노래를 불렀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경상도 시골에서 홀로 상경한 그녀에게 서울은 꿈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영숙은 목을 가다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살아.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다방 손님들은 하나둘 고개를 돌려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숙은 가끔 눈을 감았어요. 노래할 때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 전 그녀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서울로 왔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홀로 딸을 키우던 아버지는 영숙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가 떠난 후 마을에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서울 가서 내 목소리로 사람들을 울리고 웃게 해. 우리 영숙이는 그럴 재능이 있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영숙의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녀는 마을 축제에서 민요를 불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금세 따라 불렀습니다. 음악은 그녀의 숨결과도 같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은 쑥스러운 듯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다방 문이 열리며 키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에 긴 머리, 선글라스를 쓴 그는 눈에 띄는 존재감을 뽐냈어요. 저 사람이 박정훈이야. 요즘 뜨는 밴드 푸른 안개 리더래. 옆자리 여학생의 속삭임이 영숙의 귀에 들렸습니다. 영숙은 무심코 그를 바라보았어요. 정우는 다방 구석, 그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불쑥 말을 걸었어요. 자작곡이에요? 영숙은 살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제 마음을 적어본 거예요. 정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은 노래네요. 목소리도 독특하고 혹시 이름이 오영숙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 영숙은 생애 처음으로 자정이 넘도록 누군가와 음악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훈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친절했습니다. 그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내 밴드에서 보컬로 한번 노래해보지 않을래요? 영숙 씨 목소리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꿈만 같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정훈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재능은 타고나는 거예요. 영숙 씨는 그걸 갖고 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숙은 정훈의 밴드 연습실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낯선 악기들과 장비들 사이에서 그녀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정훈이 건넨 마이크를 잡는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습실을 가득 채웠어요. 와, 정말 독특한 음색이야. 노래 정말 잘하네. 밴드 멤버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의 가을, 영숙은 정훈이 작곡한 새벽의 목소리로 라디오에 데뷔했어요. 노래는 크게 히트했습니다. 대학가의 다방과 술집에서는 어디서나 그녀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영숙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아, 우리 결혼하자. 첫 방송 녹화를 마치고 나오던 날 정훈이 갑자기 청혼했어요. 영숙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하니까 그걸로 충분하잖아. 그렇게 영숙은 의술셋에 결혼했어요. 정훈의 아파트로 들어간 그녀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음악을 하며 살 수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가사가 너무 우울해. 녹음실에서 정훈이 영숙의 새 노래 악보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영숙은 움찔했어요. 결혼 6개월째 정훈의 짜증과 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요즘 느끼는 거 썼을 뿐인데. 영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정훈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영숙아. 지금은 밝고 경쾌한 노래가 필요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노래. 내 우울한 생각은 집에서나 해. 영숙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그녀가 사랑했던 정훈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성공과 인기에 집착하는 낯선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1974년 어느 날
영숙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영숙 씨의 새벽의 목소리, 방송 금지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 전복을 암시하는 가사로 판단되어 아침 신문을 읽던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숙은 멍하니 그 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훈이 작곡하고 그녀가 부른 노래가 금지곡이 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정훈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숙은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노래 가사는 당신이, 가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목소리야. 내가 부르면 왜 이렇게 슬프고 우울하게 들리는지. 내 경력이 망가졌어. 알아? 정훈의 손이 영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처음 맞은 뺨이 타들어갔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 끝자락에 몸을 웅크리고 울었어요. 꿈 같던 사랑과 행복이 악몽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숙은 작은 생명이 자신의 몸 안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임신이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정훈도 변할까? 다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올까? 임신이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정훈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는 며칠 후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이는 낳자. 내 아이니까. 영숙은 안도했어요. 그리고 1975년 봄 아들 민규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은 순간 영숙은 세상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민규의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꼭 쥐는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리라. 민규가 태어난 후 정우는 잠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술을 마시지 않는 날도 늘었고 영숙에게 손을 대는 일도 줄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레 희망을 품었어요. 여보, 내가 새 노래를 썼어요. 민규를 위한 자장가예요. 영숙이 쪽지에 적은 가사를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읽어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좋네. 이런 노래는 괜찮아. 그 순간만큼은 영숙이 사랑했던 정훈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박정희 정권의 통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음악계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훈의 밴드는 점점 인기를 잃었고 그의 좌절감은 알코올로 이어졌어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을 보며 영숙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당신 어디서 이런 돈이? 어느 날 영숙은 우연히 정훈의 서랍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발견했어요. 그들의 생활은 빠듯했는데 갑자기 이런 큰 돈이 생긴 것이 이상했습니다.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정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살배기 민규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말해줘요. 우리 가족한테 영향을 미치는 일이잖아요. 정훈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부업이야. 불법 음반, 복제랑 유통. 돈 벌려면 이런 거라도 해야지.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불법이라고요? 그만둬요, 제발. 걸리면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정훈의 주먹이 벽을 쳤고 민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숙은 서둘러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정훈의 불법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어요. 그가 감옥에 가더라도 그것이 그와 민규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계획보다 빨랐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전화기를 들고 있는 정훈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녀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어요. 신고 계획을 적어둔 일기장. 날 배신하려고? 정훈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민규를 찾았어요. 다행히 아이는 이미 어린이집에 등원한 상태였습니다. 정훈 씨, 진정해요. 우리 이야기해요. 영숙이 조심스레 다가갔지만 정훈은 벌써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고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내가 망하면
너도 함께 망하는 거야. 정훈이 라이터를 켰어요. 영숙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커튼에 불이 붙고 연기가 가득 찼어요. 영숙은 필사적으로 달려나갔지만 정훈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훈 씨, 정훈 씨. 영숙은 그를 끌어내려 했지만 불길이 너무 거셌어요. 어느새 천장까지 번진 불. 숨이 막혀왔습니다. 마지막 순간 영숙은 문을 향해 뛰었어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민규를 위해서. 그녀가 밖으로 뛰쳐나온 순간 굉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얼굴과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민규, 내 아들은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있어서 무사해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그녀를 덮쳤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남편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경찰 조사가 끝나면 그녀도 범죄에 연루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민규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규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사라져야 해. 눈물이 영숙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떨어져야 한다니. 하지만 그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면.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처럼 어둡고 무거운 비였어요. 미안하구나, 민규야. 엄마가 널 직접 키울 수 없어서. 그녀의 속삭임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하지만 언젠가 다시 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서울 1975년 가을, 홍대 앞 좁은 골목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끝에 소리의 방이라는 작은 음악 클럽이 있었어요. 낡은 간판 아래로 한 남자가 천천히 기타 케이스를 메고 내려갔습니다. 김현우, 28살의 그는 당시 가장 주목받는 포크 음악가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인물로도 여겨졌죠. 클럽 문을 열자 담배 연기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그를 반겼어요. 지하 클럽은 어둡고 좁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저항과 자유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비밀 아지트였죠. 현우 형, 오늘도 새 노래 들려주실 거죠? 무대 앞에서 기다리던 대학생이 반갑게 물었어요. 현우는 미소로 답하며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무대에 오르는 순간 활력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새로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침묵의 저항이라는 제목입니다. 첫음을 튕기자 클럽 안이 조용해졌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직설적이지 않은 가사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망, 부당한 억압에 대한 저항. 노래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클럽 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순식간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어요. 현우는 기타를 내려놓고 뒷문으로 향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현우 씨, 당신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날 밤 현우는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그는 펄쩍 뛰며 항의했습니다. 마약이라뇨?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의 기타 케이스에서 대마초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죠. 명백한 조작이었어요. 당시 대마초 파동으로 불리던 사건의 한가운데 현우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악몽 같았어요. 매일 같은 취조와 폭력, 그리고 고문. 현우는 자백을 강요받았지만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김현우, 내 노래가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걸 인정해. 취조관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현우는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노래는 그저 제 생각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날 밤 그는 또다시 구타를 당했어요. 갈비뼈가 부러졌고
내부 장기가 손상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어요. 1년 후 현우는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음악계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모든 방송사와 음반사가 그의 이름을 금기시했어요.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출소 날 동생 수연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현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직 내 손가락은 멀쩡하잖아. 기타는 아직 칠 수 있어. 그러나 수연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밝고 활기찼던 오빠는 사라지고 지친 눈빛의 남자가 돌아왔어요. 현우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음악신으로 들어가 비밀리에 공연을 이어갔어요. 그의 음악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메시지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감옥에서의 고문, 후유증으로 만성 통증에 시달렸고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약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서울 봄, 현우는 이제 33이 되었어요. 그는 작은 음반 제작소를 차려 지하 뮤지션들의 음악을 녹음해주며 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업음악을 만드는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저항음악의 요람이었죠. 그날도 현우는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홍대 음악의 집에 불이 났대. 지금 소방차가 출동했어. 수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음악의 집은 그가 자주 가던 언더그라운드 클럽이었고 그곳에는 그의 소중한 미발표 음원 테이프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볼게. 현우는 재빨리 집을 나섰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안에 누가 있나요? 현우가 다급히 소방관에게 물었습니다. 대피는 완료됐지만 2층에 한 여자분이 더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구조대원이. 현우는 소방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연기가 자욱한 내부는 지옥 같았습니다. 현우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희미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현우는 소리를 따라 안쪽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테이블 밑에 웅크리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기침을 멈추지 못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이상한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 가방, 저기 있어요. 그것도 같이 가져가야 해요. 그녀가 구석에 놓인 가방을 가리켰어요. 현우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가방 안에서 느껴졌어요. 이쪽으로.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은 이미 불길에 막혀 있었어요. 창문으로 가야 해요. 두 사람은 후면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래에는 소방관들이 구조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먼저 가방을 던지고 당신이 내려가세요. 현우가 말했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저 혼자 못 내려가요.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도울게요. 그는 가방을 아래로 던졌고 소방관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여자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소방관들이 그녀를 안전하게 받아내는 모습을 확인한 후 현우도 창문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현우는 심한 기침을 했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그의 얼굴에 대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가 구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나이가 많지 않아 보였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였고 검은 피부에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친 데는 없으세요? 현우가 물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해요. 제 이름은 오영숙이라고 합니다. 영숙.
그 이름이 현우의 귀에 익숙하게 들렸어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혹시 새벽의 목소리를 부른 영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영숙이에요. 현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과거의 그림자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으니까요. 가방 안에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중요했어요? 현우가 물었어요. 영숙은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테이프 레코더와 몇 개의 녹음 테이프가 있었어요. 제 노래들이에요. 발표하지 못한 곡들. 제 인생의 전부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현우는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에게도 음악은 생명과도 같았으니까요. 저도 이 화제로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제 미발표곡 테이프들이 안에 있었거든요. 현우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영숙은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당신이 김현우 씨인가요? 현우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은 요즘 드물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당신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자유의 노래, 침묵의 강,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들이에요.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현우는 수줍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음악을 기억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와 영숙은 자주 만났어요. 현우는 그녀에게 자신의 음반 제작소를 보여주었고, 영숙은 그곳에서 자신의 노래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음악적 교감과 함께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영숙 씨 목소리는 정말 특별해요. 왜 다시 가수 활동을 안 하세요? 어느 날 현우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더 이상은 못해요. 제 과거가 복잡해서요. 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도 자신의 상처를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그는 영숙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의 동생 수연이 갑자기 말을 잃었어요. 학생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폭력을 목격한 후 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시민성 언어 장애라고 진단했어요. 수연아, 괜찮아. 오빠가 곁에 있을게. 병원 침대에 누운 수연을 바라보며 현우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부모님도 없이 둘이서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수연마저 이렇게 아프다니. 영숙은 현우의 고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어느 날 그녀는 수연의 병실에서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자장가였어요. 저 달빛 따라 흐르는 강물처럼 너의 슬픔도 흘러가리. 내일의 아침은 더 밝게 빛나리. 놀랍게도 수연은 그 노래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눈빛이 달라졌고 나중에는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영숙의 노래는 수연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영숙 씨 노래는 마법 같아요. 현우가 감격에 젖어 말했습니다. 영숙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항상 그러셨어요. 내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요. 날 밤 병원 옥상에서 현우와 영숙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영숙 씨, 우리 함께 작업해보면 어때요? 내 곡에 영숙 씨 목소리를 입히는 거예요. 현우의 제안에 영숙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무대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괜찮아요. 처음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우리만의 음악을 만들어요. 현우의 말에 영숙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현우 씨. 당신이 있어 제 인생에 다시 음악이 돌아왔어요.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찾아 맞잡았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만남이 얼마나 운명적인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기쁨과 슬픔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현우의 작은 음반 제작소에서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현우의 가사와 멜로디, 영숙의 목소리가 만나 특별한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표면적으로는 사랑 노래였지만 그 안에는 자유와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한편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영숙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까지 모든 것이 그를 끌어당겼어요. 영숙 씨는 참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현우가 어느 날 작업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살짝 미소 지었어요. 신비롭다뇨? 네. 때로는 너무 밝고 강해 보이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깊은 슬픔에 잠기는 것 같아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안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나요? 영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언젠가 모든 걸 말해줄게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음악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현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죠. 서울 2000년 봄 강남의 화려한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민규는 짜증스럽게 헤드폰을 벗어 던졌어요. 30살의 그는 이제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꽤 이름을 알린 프로듀서였지만 요즘 들어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좀 더 감정을 실어서요. 녹음실 유리창 너머로 가수를 바라보며 민규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세 번째 테이크였지만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민규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어떨까요? 모두 지친 것 같은데. 옆에 앉은 음향 엔지니어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민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스튜디오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민규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최근 6개월간 그가 프로듀싱한 곡들은 모두 차트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민규의 슬럼프라는 말이 돌고 있었죠. 차에 오르자마자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대표의 전화였습니다. 민규 씨, 내일 아침에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대표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민규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내일 얘기하지. 중요한 논의가 필요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규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어요. 아파트로 돌아온 민규는 술병을 열었습니다. 요즘 그의 유일한 위안은 술뿐이었어요. 첫 잔을 비우며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친척 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항상 자신을 돌봐주었던 이모와 함께 있는 사진. 이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중얼거렸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가 3살 때 화재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죠. 그를 키워준 이모 역시 그가 대학생일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민규는 마음 깊은 곳에서 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규는 악몽을 꾸었어요. 꿈에서 그는 어딘가 어두운 공간에 갇혀 있었고 멀리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슬픈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향해 달려가려 해도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규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목소리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회사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규 씨, 솔직히 말하자면 최근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회사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네. 대표의 말에 민규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6개월 후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은 없을 것이라는 통보였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제가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중인데.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물론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면 재고의 여지는 있겠지만 사무실을 나온 민규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그는 자신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민규는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 작은 기획사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경력을 쌓았고 마침내 큰 회사의 수석, 프로듀서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음악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그는 점점 뒤처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민규는 한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민규 씨인가요? 저는 김현우의 동생 김수연입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에 민규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김현우?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김현우 씨가 누구신지.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제가 좀 뜬금없이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규는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지함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네, 그럼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민규는 이대 앞 조용한 카페에서 수연을 만났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차림새에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민규 씨, 수연이 말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민규가 궁금해했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 오빠 김현우는 70년대 포크 음악가였어요. 최근에 오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민규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빠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익명으로 보내달라는 메모와 함께요. 수연이 봉투를 민규에게 건넸어요. 민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이 노래가 당신에게 영감이 되길. 한편으로부터 민규는 의아한 표정으로 테이프를 돌려보았어요. 라벨에는 침묵의 선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빠가 생전에 이 테이프를 소중히 간직했고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혹시 당신 어머니를 아셨던 것 같아요. 민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친척들에게서 화재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죠. 제 어머니를요? 어떻게?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다만 오빠가 마지막으로 이 테이프를 당신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규는 급하게 오래된 테이프 플레이어를 찾았어요. 다행히 오래전 수집했던 빈티지 음향 기기들 중에 아직 작동하는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맑고 깊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규야, 이 목소리가 너에게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민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는 어젯밤 꿈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친숙한 목소리. 난 내 어머니란다. 오영숙이라고. 민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계속 들었습니다. 테이프에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70년대 가수로 활동했던 일, 아버지와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화재 사건. 모든 것을 잃고 아들을 친척에게 맡긴 채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 했던
가슴 아픈 선택까지. 내가 평범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의 과거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어. 하지만 매일 내가 보고 싶었단다. 테이프는 계속되었어요. 어머니가 멀리서 민규의 성장을 지켜봤다는 이야기, 그리고 김현우라는 음악가를 만나 다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지만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었어. 이 노래는 내가 태어났을 때 불렀던 자장가란다. 너의 음악에 영감이 될 수 있기를. 테이프에서 부드러운 기타 선율이 흘러나왔고 이어서 어머니의 노래가 시작되었어요. 단순하지만 깊은 감동이 담긴 멜로디와 가사. 민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노래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서 맴돌던 그 선율이었어요. 잠들기 전 항상 흥얼거리던 그 노래. 노래가 끝나고 테이프가 멈추자 민규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존재, 그녀의 음악,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고통. 그날 밤 민규는 오랜만에 작곡을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자장가에서 영감을 받아 그는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그의 음악 속에 흘러들어갔습니다. 밤을 새워 작업한 곡이 완성되었을 때 민규는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찾던 음악이라는 것을.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정을 담은 음악. 다음 날 그는 회사에 새 곡의 데모를 들고 갔어요. 대표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지만 곡을 들어본 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새롭네. 아니, 오히려 레트로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이야. 어디서 영감을 얻었어? 민규는 미소 지었어요. 오래된 자장가에서요. 회사는 그 곡을 신인 가수의 데뷔곡으로 선택했고 놀랍게도 차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70년대 포크 스타일이 새로운 세대에게 신선하게 다가간 것이었죠. 그 성공을 시작으로 민규는 다시 음악적 감각을 되찾았어요. 그는 어머니의 테이프에서 들은 노래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침묵의 선율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민규는 김현우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70년대 포크 음악가, 유신시대 금지곡 작곡가, 그리고 최근의 뉴스, 전설적인 음악가 김현우, 특별 공연 중 갑작스러운 사망. 기사를 읽어내려가던 민규의 손이 떨렸어요. 김현우는 오영숙이라는 여성과 함께 특별 공연 겸 결혼식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민규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진 속 오영숙은 분명 테이프 속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어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민규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현우 씨의 관계를. 제가 직접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럼요. 언제든지 환영해요. 당신이 오빠와 영숙 씨의 이야기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전화를 끊은 민규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을 생각했어요. 음악이란 선물,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 전해진 사랑의 메시지. 어머니, 이제 제가 당신의 음악을 이어가겠습니다. 침묵당했던 그 선율을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할게요. 민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리고 마침내 찾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와 김현우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들이 남긴 비밀은 무엇인지, 그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는 아직 민규조차 모르는 더 큰 위험이 숨어 있었어요. 출소한 박정훈이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민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어요. 여보세요? 잠시 침묵 후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오영숙의 아들이지? 민규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어요. 본능적으로 그는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누구세요? 곧 만나게 될 거야. 아주 오랫동안 널 찾고 있었거든. 통화가 끊어졌어요. 민규는 얼어붙은 채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희망과 기대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어요. 민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이 이제 드러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과 함께 그의 삶도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서울경찰청 특수수사과 정상훈 수사관의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퇴직을 앞둔 그는 마지막 사건을, 그것도 이렇게 미스터리한 사건을 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현우, 오영숙. 왜 당신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상우는 두 사람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홍대 카페에서 합동 공연 중 사망한 노부부의 사건. 처음에는 단순 자살로 보였지만 조사할수록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상우는 피로한 눈을 비비며 문서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현우와 영숙이 남긴 유품 중에는 여러 편지와 녹음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 속에서 자꾸 한 이름이 등장했어요. 김민규, 김민규. 단서는 당신에게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우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정상훈입니다. 형사님, 저 김민규인데요. 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한 타이밍이었어요. 김민규 씨? 마침 잘 됐군요. 당신에 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형사님을 찾고 있었어요. 어젯밤 협박 전화를 받았거든요. 상훈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본능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올게요. 어디 계신가요? 1시간 후 상훈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민규와 마주 앉았어요. 민규는 창백한 얼굴로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전화는 녹음해 두셨나요? 상훈이 물었어요. 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당황해서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거칠고 낮은, 담배를 많이 피운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민규는 상훈에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수연이 전해준 테이프,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그가 알게 된 과거의 이야기까지. 상훈은 주의 깊게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퍼즐 조각이 하나 둘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규 씨, 이건 당신의 친부모가 남긴 편지들입니다. 상우는 봉투를 건넸어요. 영숙과 현우가 남긴 편지들이었습니다. 민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이걸 제가 가져도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조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건 당신이 가져야 할 것들이에요. 민규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편지들을 읽었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고통, 그리고 마지막 결정까지. 그것은 마치 오래된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영숙이 쓴 마지막 편지는 민규에게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민규야,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너를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웠단다. 내 아버지 박정우는 잔인한 사람이었어. 그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이 얼어붙었단다. 그는 널 찾을 거야. 복수심으로 내가 그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니까. 민규의 손이 떨렸어요. 그제서야 어젯밤 받은 전화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낯선 남자는 바로 그의 친아버지 박정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규는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그 전화 제 친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정훈은 6개월 전에 출소했어요. 그리고 그 직후부터 영숙 씨를 추적한 흔적이 있습니다.
상훈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게 그분들이 자살을 선택한 이유인가요? 아마도요. 영숙 씨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지웠고 정훈이 출소했을 때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현우 씨도 그녀와 함께였고요. 민규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그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렸다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위험한 건가요? 걱정 마세요. 우린 정훈을 감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규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어머니와 현우의 유품 상자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미완성 악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침묵의 선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규는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를 연주해 보았어요. 아름답지만 슬픈 멜로디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깊이 울렸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침묵당했던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해달라는. 민규는 결심했어요. 침묵의 목소리들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유신 시대에 금지됐던 노래들, 현우와 영숙이 남긴 미발 표곡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상에 알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작업실에 들어간 민규는 열정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의 손을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멜로디와 리듬, 가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어머니와 현우의 영혼이 그와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규는 수연을 만나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빠와 어머니의 음악을 다시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들의 이야기도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민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들의 음악은 그저 사라져버리기엔 너무 아름다웠어요. 수연의 도움으로 민규는 현우의 옛 음악 동료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70년대 언더그라운드 음악씬에서 활동했던 뮤지션들, 금지곡 작가들, 그들이 하나둘 민규의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규의 작업실 문을 누군가가 두드렸어요. 이미 늦은 밤이었기에 민규는 의아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민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나이 들고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민규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박정훈이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아들. 정훈의 목소리는 담배로 거칠어져 있었어요. 민규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정훈의 발이 이미 문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민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무슨 용건이신지 이야기 좀 하자고.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민규는 할 수 없이 그를 들어오게 했어요. 정우는 작업실을 둘러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음악가가 됐구나. 내 어머니처럼. 어머니 얘기는 하지 마세요.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는 책상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영숙과 현우의 사진이었어요. 배신자와 그녀의 애인. 둘 다 결국 자살이라. 내가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군. 민규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괴롭혔어요. 폭력을 휘둘렀고 마약 조직에 연루시키려 했죠. 정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래, 그리고 네 어머니는 날 배신했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 내가 감옥에 간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정훈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민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네가 남은 유일한 증거야. 네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나. 민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망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정훈이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민규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민규가 작업하던 녹음이 자동으로 재생된 것이었죠. 정훈이 순간 멈췄어요. 그의 눈에 혼란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이 목소리. 그 찰나의 망설임을 이용해 민규는 책상 위에 무거운 스피커를 정훈을 향해 밀었어요. 정훈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민규는 재빨리 문을 향해 달렸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딘가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도망치면 이 악몽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규는 천천히 뒤돌아섰어요. 정우는 이미 일어나 칼을 다시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민규의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어머니의 기억은 제 안에 살아있고 그녀의 음악도 이제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질 거예요. 정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감상은 그만하고 정훈이 민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여러 명의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정상훈 수사관이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박정훈, 움직이지 마. 당신을 체포합니다. 정훈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경찰들이 그를 제압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상훈이 민규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민규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당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훈의 동선도요. 그가 여기 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정훈이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는 자신의 친아버지였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규는 수연의 집을 찾았어요. 그녀는 민규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연은 민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민규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품이구나.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아버지는 다시 감옥에 갔어요. 이번엔 오래 있게 될 거예요. 민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수연 씨,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3개월 후 서울예술의 전당 소극장, 침묵의 목소리들, 콘서트가 열렸어요. 민규가 제작한 앨범의 발매 기념 공연이었습니다. 70년대 금지곡들과 현우와 영숙의 미발 표곡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앨범이었죠. 객석은 꽉 찼어요. 젊은 세대부터 중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모였습니다. 첫 곡이 시작되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디지털 복원 기술로 되살린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숨쉬고 억압 속에서도 자유는 꿈틀대지. 민규는 무대 위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어머니의 목소리에 화음을 더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민규는 객석에 앉아있는 수연과 상훈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민규는 잠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분장실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벽에 걸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머니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했어요, 어머니. 당신의 목소리를 다시 세상에 들려줬어요. 민규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살며시 토닥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감각. 그는 미소 지었어요. 밖에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앙코르를 요청하는 소리였습니다. 민규는 마지막 한 곡을 위해 다시 무대로 향했어요. 그가 선택한 곡은 침묵의 선율. 현우와 영숙이 마지막으로 함께 연주했던 그 노래였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민규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노래는 제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연주하셨던 곡입니다. 오랫동안 침묵당했던 그들의 목소리를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다시 듣고 싶습니다. 첫 음을 연주하자 객석이 숨을 죽였어요. 그 순간
민규는 마치 부모님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아버지 현우의 든든한 응원. 노래가 끝나고 민규가 고개를 들었을 때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억압과 침묵의 시대를 살아온 이들에게 이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그들 자신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콘서트가 끝난 후 민규는 수연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빠와 영숙 씨가 보고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수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민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 뿌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도 알 것 같고요. 민규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배를 꺼냈어요. 어머니와 현우의 사진이 담긴 종이배였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종이배를 한강물에 조심스럽게 띄웠어요. 배는 천천히 물결을 따라 흘러갔고 달빛 아래 작은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민규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에서 그는 어머니와 현우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이제 더 이상 침묵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살아남았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 선율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부르던 그 노래 지금도 귓가에 흐르네요. 잊은 줄 알았던 멜로디 내 마음속에 살아있네요.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인 그대의 따뜻한 눈빛 말하지 않아도 띄어졌죠. 그 사랑이 내게 왔어요. 그 노래 다시 부를게요. 가슴에 남은 그 음성 그리움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제 입에 맺혀요. 그 노래 다시 불러드려요. 당신을 생각하면 기억이 저물어가는 밤 그 마음 놓을 수 없네요. 고운 손끝에 머물던 한 줄 멜로디를 따라 그날의 온기와 숨결이 다시금 피어났답니다. 그 노래 다시 부를게요. 눈물로 배운 그 목소리 조용히 맘을 열다 보면 그대가 들리는 듯해요. 그 노래 이제 제 노래죠. 하늘로 띄우는 마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 가슴 깊이 묻어뒀다가 이제는 용기 내 말할게요. 사랑했어요. 어머니 그 노래 다시 부릅니다. 하늘에 닿을 그날까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엔 그대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 노래 제 노래 되어 세상 끝에 남도록 어머니 당신의 그 목소리
제가 이어갑니다. 오늘 들려드린 침묵의 선율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197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는 많은 노래들이 금지되고 예술가들이 침묵을 강요당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직접 겪은 시대일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일 것이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역사책에서 배운 시대일 겁니다. 하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가족을 위한 희생과 사랑의 본질은 같지 않을까요? 영숙과 현우 그리고 민규의 이야기처럼 모든 세대에는 말하지 못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가족과 한 번 더 대화해 보시면 어떨까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세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동과 사연이 흐르는 감사월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